바이든 대통령이 시행 중인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미국 대선에서 의제로 올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폐지를 언급하면서부터인데요. 현지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이 현재 처한 상황과 대선 후 정부가 대비해야 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교차로 진입 직전 황색 신호가 켜졌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주 앞으로에서는 운전자의 신호위반 여부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법원 설치 추진에 대해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7일 로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6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자유세계 지도자라고 불리는 만큼 누가 당선될 것이냐에 따라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건 정부와 기업인데요. 현재 미국은 자국에 공장을 세우고 현지 생산 부품을 쓰는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대선 결과에 따라 이런 혜택이 없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한 삼성과 현대차 등 국내 대기업은 큰 손해가 불가피한데요. 이번 주 로포커스는 미국 대선 후 한국 정부와 기업이 나아가야 할 길을 알아봅니다. 먼저 석대성 기자가 현재 미국이 시행 중인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무엇인지, 현지에 진출해 있는 기업은 어떤 상황인지 전해드립니다. Samsung became the first international company to make semiconductors in the United States. We highly value our friendship and look forward to continuing our special relationship. Thanks for the incredible $17 billion investment that Samsung announced last May. So I want to thank Samsung for their investment and for continuing to expand the very productive partnership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m confident that this new plant in Georgia will help us become a leader in the American automobile industry. It's great to be here to announce the more than $10 billion in new investment in American manufacturing. So Chairman Chung, thank you again for choosing the United States. We will not let you down. 자맹을 깨고 바이든과 만났던 이재용 회장, 그리고 지난해 국내 기업 영업이익 1위를 이끌며 외연 확장 중인 정의선 회장. 바이든 대통령은 이들의 통큰 투자 발표 몇 달 만에 한국 기업에 대한 감사 표시도 다짐도 모두 뒤집어 버립니다. 미국에서 만든 전기차에만 보조금 혜택을 주겠다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면서입니다. 미국의 중국 견제에 편승해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는 삼성도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 재도전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인플레 감축법 폐지를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We were energy independent and fair and reciprocal trade. Under Trump, every policy is about making life better and more affordable for hardworking American families. I am fighting for you as hard as I can. We're doing a job. Together we will make America wealthy again and we will make America great again.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22년 8월 바이든 정부가 발효했습니다. 말 그대로 물가 상승을 막는 법안인데 나가는 돈보다 걷어들이는 규모가 훨씬 커 보호무역주의 정책이란 비판이 쏟아집니다. 핵심 동맹국 일본과 한국은 물론 유럽조차도 불만을 품고 미국에 정면 반발할 정도. 현대차와 국내 배터리 3사,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등 외국 기업에만 족쇄를 채운 게 아닙니다. 중국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미국 자동차 업계의 반발도 적지 않은데 득실 셈법이 복잡해 손익계산서를 예측하기도 힘듭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계도 곤란합니다. 역시 보조금을 받아도 이익을 나눠야 해 금액은 크게 줄고 중국 공장을 위해 투자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은 관련의 말을 아끼면서도 미국 대선 동향에 촉각을 기울이며 여러 시나리오를 정리 중입니다. IRA 운명은 어떻게 될까? 한국 산업계는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하더라도 IRA는 폐지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IRA 핵심은 한마디로 미국에 공장을 많이 지으라는 것인데 미국 압박에 못 이긴 많은 글로벌 기업이 이미 현지에 공장을 세우고 있습니다.
IRA 폐지 시 해외 기업의 반발은 물론 절차도 까다로워 섣불리 없애긴 힘들단 겁니다. This is now the tax code. These rules are complex. They take a very long time to write, and they take a very long time to amend. They require public comment. 최종 폐지하려면 상하원을 모두 거쳐야 하는데 공화당이 두 곳 모두 다수석을 확보할 가능성도 현재는 낮습니다. 트럼프와 바이든,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게 한국 기업의 이득일까? 어느 쪽이 되든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확실한 위험이고요. 바이든은 불확실성이 높은 위험이고요.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만 폐지를 하거나 축소가 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바이든도 트럼프도 자국 우선주의 정책뿐, 갈수록 막힐 위험에 몰리는 한국의 주력산업 수출길. 차기 미국 대통령은 어떤 노선을 택할지, 비상이 걸린 국내 수출 기업과 정부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산업계는 대비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해외 각국에서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이 한창인데요. 특히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투입하는 등 자국 산업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총선이 끝난 후 관련 법안이 사실상 동력을 잃은 상태라 국가 경쟁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자세한 소식은 신예림 기자가 전합니다. 막대한 규모의 세액 공제와 보조금을 골자로 하는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기후변화 대응이 취지지만 사실상 반도체와 친환경 분야에서 중국 시장을 견제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미국이 쏘아올린 첨단 산업 주도권 경쟁. 이제는 세계 시장으로까지 번진 지 오래입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판 IRA를 도입해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등 5개 분야 품목을 자국에서 생산해 판매하는 기업에게 법인세를 대폭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전폭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대만 TSMC 반도체 공장을 20개월 만에 자국 내에 유치했는데 지난 2월 이미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2022년 과학기술 업무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고 반도체 산업에 1조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약 187조 원의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불공정 보조금이라며 날을 세워오던 유럽연합도 최근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전략적 탄소 중립 기술을 별도로 지정해 보조금 지급 요건 등을 완화하는 내용의 유럽판 IRA 법안이 최근 유럽의회를 통과한 겁니다. 주요 선진국들이 앞다퉈 패권 다툼에 뛰어드는 가운데 한국도 반도체 산업에 대해 과감한 투자 지원을 약속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기업 유치를 위해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이러한 흐름에 뒤처지면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가 도약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자 국가 총력전입니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부터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국가전략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액 공제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이를 기업 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판 IRA. 현재의 투자 세액 공제가 법인세 공제에만 한정돼 영업 손실을 보는 기업은 혜택을 받기 어려운 부분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한국판 IRA 21대 국회 처리는 사실상 불발됐습니다. 22대 총선 결과 국회가 또다시 여소야대 국면에 들어가면서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정책들이 동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야당도 첨단 산업 지원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현금성 보조금 등 직접 지원보다는 세액 공제 중심의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관련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첨단 산업 지원을 골자로 하는 K-칩스법도 일몰을 앞두고 있습니다. K-칩스법은 반도체 기업이 설비 투자할 시 대기업은 최대 15%, 중소기업은 최대 25%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안이 예정대로 올해 말 일몰되면 반도체 대기업의 설비 투자 공제율은
기존 15%에서 8%로 줄어들게 되고 기업 부담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이 같은 K칩스법의 일몰 시기를 6년 뒤인 2030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이 마찬가지로 계류 중이지만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다뤄지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21대 국회 임기는 5월 29일까지로 그전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됩니다. 이제 22대 국회 몫으로 넘어간 첨단산업 분야 입법과제. 국내 첨단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신예림입니다. 그럼 우리 정부와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법무법인 화우의 김도형 환경규제대응센터장 모시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요즘에 이 IRA 법안,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굉장히 이제 좀 핫한 것 같은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네. 우선 좀 쉽게 설명드리면 혹시 김도희 앵커님은 기후변화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최근에 이제 환경 위기 이런 이야기 많이 들리니까 그런 기후 위기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네, 맞는 말씀인데, 네. 네, 예를 들면 그 기후변화에 따라서 평균 기온이라는 게 상승하고, 그럼 작년에 아시다시피 어마어마하게 더웠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여름철의 고온, 그다음 폭염, 그다음 집중호우 이런 것들을 포함한 이제 기상 현상이 보통 떠오르고, 그리고 이제 이 기후변화 관련해서 이산화탄소라는 그 물질이 이 온실가스이면서 그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물질인데요. 보통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떠오르는데요. 올해 1월에 이제 환경부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일반 국민과 이제 전문가 모두 이 기후변화가 매우 심각하고 아주 중요한 이제 환경 이슈라고 이렇게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IRA라는 법안도 이 기후변화와 연관성이 이제 있다고 그렇게 소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IRA라는 법안도 그 일환으로서요. 미국에서 이제 기후변화 대응 등을 목적으로 한 그런 법안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이런 관련해서 이제 그 법안을 통해서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을 완화한다는 의미에서 인플레이션 감축이라는 법명이 붙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국회에 이 IRA 관련 법안들이 나와 있지만 좀 이제 계류가 되고 있는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내 정책에 좀 지지부진한 게 아니냐 이런 좀 시선이나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 지적이 일부 타당한 면도 있지만 우리나라도 그 EU와 미국과 마찬가지로 기후 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입법과 정책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예를 들면 이제 올해 1월에 탄소 중립 기본법이라는 그 기후 변화와 관련된 가장 기본법이 시행이 되었고, 그리고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전략이라는 국가 계획도 기본 계획도 이렇게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입법 노력과는 또 별개로, 근데 이 법이라는 것이 실제로 집행되고 실행이 되려면 또 이제 정부의 어떤 노력, 의지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네. 이런 법과 정책들이 지속 가능한지, 그리고 이 정부의 구체적인 실행 의지, 계획이 있는지, 예를 들면 예산과 조직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정책이 우선순위가 이 기후변화 관련된 것에 우선순위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아직은 좀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지부진하다는 지적 내지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 경제와 산업에 미칠 영향이 가장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IRA라는 법안이요, 국내 경제와 산업, 특히 이제 수출 관련된 기업들한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이게 또 공급망 관점에서 보면 글로벌 대기업이나 공기업 같은 그런 큰 규모의 기업뿐만 아니라 그 국내 이제 협력업체겠죠, 주로 그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이 IRA라는 법안에 의하면 전기차, 배터리,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같은 것들 관련해서 이제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는 경우에 그 차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또는 세액공제 같은 재정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컨대 전기차와 관련해서는 기존에는 이제 모든 전기차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이제 IRA에 따르면 앞으로 이제 캐나다, 멕시코를 포함한 이제 북미에서 생산한 미국산 전기차라고 하는데, 미국산 전기차에 대해서만 이제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정책들을
이제 펼치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그런 한국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에서 제외되고, 그럼 결과적으로 이 국내 기업들이 미국으로 진출할 수밖에 없고, 그럼 관련된 협력업체 같은 기업들도 미국에 진출하고,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이제 국내 산업이 위축되고요. 그러니까 국내에 소재한 수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또 경쟁력을 또 잃어버린다든지 그런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셨을 때 우리 정부의 어떤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우리 정부가 나아가야 할 어떤 방안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 왜냐하면 이 IRA라는 법안이요, 이 이면에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중국 등을 포함한 그런 이제 큰 강대국들을 좀 견제하고, 네. 그래서 이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는 그런 목적이 있어서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자체적으로 노력해서만은 좀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이 외교적 대응과 이제 글로벌한 국제 협력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IRA 폐기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 의회의 어떤 동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폐기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어쨌든 앞으로 그런 큰 리스크를 포함해서 이제 정책의 불확실성, 큰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기후 변화가 이제 글로벌 의제를 부상하면서 금일 좀 논의하고 있는 IRA라는 법안 외에도 EU에서 또 탄소 중립 산업법이라는 것을 이제 발의를 해서 아마도 지난 4월에 유럽의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EU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그런 이제 자국 보호주의 어떤 정책 기조를 펼치는 것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좀 정리를 하면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두 가지 정도 이제 사자성어로 요약을 하면 결국 이제 유비무환하고 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내지 뭐 불태라고 하는데, 사전에 우리 정부와 지자체와 기업이 협력해서 그런 이제 최신 동향들을 좀 파악을 하고요. 그래서 함께 협력해서 함께 선제적으로 좀 대응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기업들이 잘 어떤 그 수출 같은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어떤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기업과 경제에 상당한 이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한국 정부와 지자체, 기업이 잘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이슈를 알아보는 앞으로에선 이번 주 화제였던 교차로 진입 직전 황색 신호와 운전자 신호 위반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고 노동법원 설치 추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윤석 변호사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굉장히 좀 이슈가 됐던 대법원 판결이 하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황색 신호의 교차로를 통과했던 이 운전자에게 신호 위반 관련 판결이 선고됐죠. 예, 지난 4월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직전에 황색 신호에 진입하다가 이 오토바이와 충돌의 교통사고에 대해서 이 승용차 운전자에게 신호 위반 책임이 있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네. 1심과 2심은 당시 피고인이 황색 신호 시에 급제동을 하면 교차로 중앙에 서게 되어 더 위험할 수 있고 2차 사고 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신호를 지킬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운전자는 정지선까지 약 8m 남은 시점에서 이 황색 신호가 켜졌고 정지하더라도 15m를 지나서 교차로 중간에 정차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에 황색 신호가 켜지면 정지선이나 교차로 앞에서 멈춰야 하고 그렇지 않았다면 이 신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즉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전에 황색 신호로 변경이 되었다면 급제동으로 교차로 한복판에 서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더라도 정지를 하여야 한다며 유죄 취지로 인천지방법원에 파기환송을 하였습니다. 자,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어떤 비판들이 제기가 되고 있죠? 예, 일단 이번 대법원 판결대로라면 이 교차로 진입 직전에 황색 신호가 변경이 되면 무조건 정지를 해야 되고 급제동 등으로 교차로 한복판에 차량이 정차를 할 경우 후방 차량과 추돌할 위험성이 커지고 교차로의 교통 흐름에도 방해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특히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운전을 하더라도 이 황색 등이 켜진 시점의 속도와 정지
그 선까지의 거리, 노면 상태, 뒤따르는 차량과의 간격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해서 사고가 우려돼서 정지 대신 이렇게 통과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교차로 진입 직전에는 무조건 멈춰야 된다라는 것은 좀 딜레마 존이나 교통 흐름, 2차 사고 등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는 좀 지적이 있습니다. 네, 좀 개인적으로 봐도 왠지 좀 말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 판결이긴 합니다. 근데 해당 판결에 대한 견해는 좀 어떠신가요? 예, 일단 이번 판결은 기존 대법원이 그 교차로 진입 전에 황색 신호가 나온다면 정지해야 된다라는 판례를 재확인한 것은 맞지만 이 교통 현실과 딜레마 구간을 간과했다는 비판도 존재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네. 앞으로 이 운전자가 교차로 부근에서 좀 더 주의를 해서 운전해야 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제도적으로도 신호 잔여 시간을 표시하는 방안 등을 좀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현재 그 횡단보도 보행 신호에는 이 잔여 시간이 표시가 되고 있는데 네. 이런 것처럼 운전자의 그 주행 신호에도 잔여 시간이 좀 표시가 된다면 황색 신호가 그 임박할 때 더욱 감속하고 방어 운전을 할 수도 있고 네. 이에 따라서 신호 위반이나 교통사고 등을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운전자에게도 이 신호 잔여 시간을 표기해서 해주는 건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법조계 이슈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법조계 동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된 이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법원 설치를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예, 윤석열 대통령은 그 지난 14일 민생 토론회에서 우리 사회가 노동법원 설치가 필요한 단계가 되었다면서 이 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준비하고 사법부와도 협의를 해서 임기 내에 노동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준비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네. 이 노동법원은 이 노동계 등의 수건 과제로 지난 18대 국회부터 매번 관련 법안이 발의는 되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는데요. 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 노동법원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노동법원 설립에 대한 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운영 방식이나 예산 문제 등 좀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는 않아 보이는데요. 네. 정부와 국회, 법조계 등 각계의 의견을 모아서 신중하게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한 것이다 보니 더욱더 화제가 된 것 같은데요. 근데 궁금한 것은 법원이 있는데 또 굳이 노동법원을 따로 설치하려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일단 노동법원 설치를 주장하는 이유로는 이 현재 노동분쟁 해결 절차가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그리고 이제 법원 3심제 등 사실상 5심제로 진행이 되어서 네. 신속한 권리 구조가 좀 어렵다는 점이 꼽히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일반 법관들이 이제 노동 사건을 전담하지 못하고 보직 인동을 하게 되면서 노사관계의 특성이나 노동 현장의 실태 등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그에 따라서 좀 노동 사건을 판단하는 데 전문성이 떨어진다라는 지적도 좀 있어 왔습니다. 네. 이 노동법원이 설치가 되면 노동전문재판부가 설치가 되고 노동법에 정통한 법관들이 전문적으로 배치가 돼서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재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 현재 노동위원회 업무를 노동법원이 통합하여 수행하는 등 노동사건에 특화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그 권리구조 접근성과 신속성도 좀 향상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네. 자, 변호사께서는 이 노동법원 설치에 대한 생각 좀 어떠세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 일반 법원 이외에도 가정법원이나 행정법원, 특허법원, 회생법원 등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노동법원 설치뿐만 아니라 해양분쟁 사건을 좀 전담하는 해사법원 도입에 관한 논의도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이렇게 노동법원이 설치가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대로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등 노동 관련 민형사 사건을 노동법원에서 전담해서 처리해서 근로자를 비롯한 노동사건 당사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는 됩니다. 네. 다만 노동법원을 도입하면서 이 기존의 노동위원 제도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 현재 법관 부족으로 인해서 재판 지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법원을 설치하게 되면 더욱 심화될 우려는 없는지 네. 그리고 행정법원 등 타 법원과의 관할 조정 문제 등 이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좀 재판 지연이 되려 심해질 수 있다라는 이런 측면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좀 더 신중한 고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로포커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